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신호 전달에 특화된 신경세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안에서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한 지점에서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가 열리고 그로 인해서 막전이가 상승하고 잠시 후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고 오히려 막전이가 내려와서 막전이가 출렁 한번 하는 과정, 이것을 활동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활동전이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다시 활동전이가 일어나요. 또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이 한 지점에서 발생한 활동전이는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축삭돌기를 타고 쭉 활동전이가 이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흥분의 전도라고 했습니다. 흥분의 전도. 이 흥분의 전도가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점을 건너뛰고 일어나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너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마리집이었죠. 마리집으로 싸고 있는 부분은 이온의 이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효율적인 활동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뛰어넘어서 점프를 하는 것처럼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예약전도라고 우리가 불렀죠.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좀 기억을 잘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라고 생각해보면 김포공이나 인천공항까지는 뭐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럽 내부에서 축삭돌기를 타고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어졌으면 이제 이 축삭돌기 말단이 그 뉴런에서는 끝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뉴런이나 새로운 세포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어야 될 텐데 과연 뉴런의 말단과 그 다음 뉴런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면 두 개가 뭔가 맞닿아 있으면서 그 사이에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런이 가깝게 접해 있는 것을 시냅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교과서 63페이지를 펴고요. 워크북은 17페이지를 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와 있고 17페이지, 워크북 17페이지는 이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두 개의 뉴런이 가깝게 접해 있을 때 어떠한 것을 주고받음으로써 신호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흥분의 전달입니다. 이 흥분의 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야 내 몸에서 신호 전달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내 몸의 건강과 행복감과 이런 것들을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모두 다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약 중에 많은 부분은 바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약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지만 어떤 약물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건강과 약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 여러분 마음속에서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뉴런이 접해 있는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된다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날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의 뉴런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전도라고 불렀죠.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이동하는 것은 그 전도와 좀 구분되는 용어로 쓰기 위해서 전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이동을 하는 것. 전달이라는 것은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전도라는 현상은 전기적인 현상입니다.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전기적인 현상인데요. 오늘 배울 전달은 화학적인 현상이에요. 화학 물질을 분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자, 여러분들 뉴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지금 뭐예요? 가지돌기하고 신경세포체가 그려져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뉴런만 그렸기 때문에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만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몇 개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죠? 엄청나게 여러 개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이고요.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 전화번호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이 있죠. 즉 내가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의 뉴런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뉴런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두 개의 뉴런만 그려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의 뉴런이 상당히 많은 뉴런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있더라.
자, 아무튼 하나의 뉴런을 앞에다가 그려놨고요. 이 뉴런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뉴런을 그려놨어요. 두 뉴런이 가깝게 접해 있는 것을 시냅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확대하기 전에 우선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는 거죠.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는 대상이 있고 받는 대상이 있죠. 당연히 주는 사람이 먼저 줘야 받는 사람이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주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있죠. 시냅스 이전 뉴런은 시냅스에 무엇이 있냐면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하면 무언가를 받는 사람은 준 다음에 받으니까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시냅스 이후 뉴런이 오른쪽에 있는데 받으려면 받는 부위, 바로 가지돌기라고 하는 부위가 접해 있습니다. 이사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말단이 가깝게 접해 있는데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접해 있는데 이 부분을 시냅스 틈이라고 불러요. 시냅스 틈. 대략 20나노미터, DNA 1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매우 좁은 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더 보면 왼쪽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오른쪽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이렇게 되겠죠. 왼쪽은 주는 편, 오른쪽은 받는 편이에요. 그럼 주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줄 무언가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줬다 그러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왼쪽이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오른쪽은 가지돌기예요. 왼쪽에 보니까 하얀 동그라미에 빨간 점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죠? 하얀 동그라미가 바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이 주머니를 소포라고 불러요. 소포. 작은 주머니. 이것을 소포라고 부릅니다. 이 소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존재하냐면 시냅스가 있는 곳에 소포가 있죠. 그래서 이 소포를 시냅스 소포라고 부르고요. 주머니 안에는 당연히 무언가가 들어있겠죠. 빨간 점들이 들어있는데 이 점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러한 물질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쪽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적어가지고 쪽지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 쪽지를 받은 친구가 그 마음을 이해하듯이 뉴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 자, 그럼 그 왼쪽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왼쪽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화면의 왼쪽에서는 축삭돌기라고 하는 곳이 있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축삭돌기에서는 흥분 전도가 쭉 이어져 왔을 거예요. 흥분 전도가 쭉 이어오다가 이제 말단까지 왔는데 이 흥분 전도에 의해서 주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이 되는 거죠. 세포막과 융합이 되니까 안쪽에 들어있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지금 왼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죠? 오른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별로 없어요. 많은 곳에서 적은 것으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산소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적은 것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확산이라는 게 벌어진다.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고 안쪽에 적으니까 통로만 열리면 나트륨이 확산되고 칼륨이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적으니까 통로만 열리면 칼륨이 확산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전 뉴런에는 많고 시냅스 이후 뉴런에는 적으니까 바깥으로 분비만 되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쭉 퍼져나가다가 저 파란색의 약간 둥근 사각형, 파란색의 둥근 사각형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딱 결합을 하죠.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말은 걔가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주는 덩어리를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 부릅니다. 수용체. 받아준다. 뭔가를 받아준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다 막에 있는 단백질들이에요. 막에 있는 단백질이 저 신경 전달 물질을 받게 되면 막에 있는 단백질이 어떤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 막 단백질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변형이 되든 신호가 전달이 되든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고 안쪽에 적은데 평상시에 이 나트륨 통로가 쭉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작용해서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면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쫙 열리면서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 가지돌기에 갑작스럽게 나트륨이 들어왔죠. 그럼 이 나트륨이 확산돼서 가고 이 확산에 의해서 다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물리적 자극이라든지, 내가 제 손을 이렇게 치고 있으면 이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여기 있는 뉴런에 나트륨 통로가 딱 열립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가서 제 척수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척수에는 제 감각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서 받게 되면 또 여기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해서 제 뇌까지 가는 거죠. 그 뇌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거기서 또 분비가 되고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활동 전이 전달, 전도 전달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이 뭔가에 부딪히고 있구나, 이 주변이 좀 춥구나, 덥구나, 이런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은 바로 여러분들의 대뇌의 겉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딘가의 정보를 받아도 다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 이런 그림들 제가 그러면 중간고사에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위쪽에 보니까 파란색의 주머니들이 있어요. 이 녹색의 주머니가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죠. 그럼 시냅스 소포가 있는 것이 뭔가 준다는 거예요. 주는 거니까 이전이겠니? 이후겠니? 이전이겠죠? 위쪽에 있는 것이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일 테고, 그러면 그 다음은 시냅스 이후에 축삭 가지 돌기가 될 테고, 축삭 돌기 말단에 담겨 있는 저 작은 주머니들이 바로 시냅스 소포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시냅스 소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전이냐, 이후냐, 축삭 돌기 말단이냐, 가지 돌기냐, 주는 애냐, 받는 애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대요. 요즘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는 게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더더군다나 우울한 마음이 더 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부담이 되죠. 공부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학교는 잘 나오기 힘들고, 집에서는 또 내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우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울하다. 우리 몸에 감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 몸에서 이제 느껴지는 감정.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을 재밌게 하면 저는 아주 행복한 감정이 들어요. 근데 수업이 잘 안 되고, 그럼 내가 좀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약간 우울한 감정이 듭니다. 이때 내 몸에서 행복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작용을 하는데, 그 물질 중에 하나로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은 내 행복감, 그리고 내가 피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열정적으로 무언가 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로토닌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고 막 신나 있죠. 근데 이 세로토닌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게 중요한데,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양빛을 받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태양빛을 아침에 받아주면 기분이 조금 업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전적 원인 혹은 환경적 원인에 의해서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지 못하거나 잘 작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대사성 질환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못하거나 잘 작동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울한 감정도 마찬가지, 이런 물질의 작용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된 다음에 나중에 그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 곳에 세로토닌이 존재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세로토닌을 다시 재흡수해서 다시 소포에 또 담고 또 분비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요. 너무 빨리 재흡수해버리거나 너무 적게 분비해버리면 세로토닌이 있어도 싫다, 오늘 수업 뭐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로토닌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너무 빨리 재흡수되지 않도록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아주는 물질을 약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시냅스에서의 어떤 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을 내가 섭취를 하게 되면 시냅스에서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시냅스에서의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것이 항우울제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약물로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기호 음식으로 마시는 커피가 있죠. 뭐 커피뿐만 아니라 뭐 녹차에도 들어있고 콜라에도 들어있고, 많은 음료에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 전날에 나 오늘 밤새야 되는데, 밤새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할 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도 있죠. 물론 건강에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보면,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다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많이 썼다. 우리 에너지는 주되게 흡준화된 에너지, ATP라는 분자를 씁니다. ATP에는 3개의 인상기가 달려 있는데, 하나의 인상기가 떨어지면 ATP, 2개의 인상기가 떨어지면 AMP, 3개의 인상기가 다 떨어져 나버리면 그걸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아데노신. 아데노신을 이제 우리가 A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분자가 여러분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상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에너지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은, 야, 얘 이제 너무 많이 일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좀 쉬어야겠다 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아데노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졸립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데노신은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하고, 그로 인해서 졸립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카페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지금 보면 왼쪽에도 카페인이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오른쪽 위에 보면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카페인이라고 하는 물질도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카페인은 결합을 해도 아데노신의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데노신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졸리지 않고 하게 만드는 효과, 이걸 각성 효과. 아데노신과 유효한 이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휴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카페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무언가를 하면 좋은 걸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인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겠고요. 특히나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카페인을 아주 저카페인 하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즉,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필요로 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만 사용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약물들을 너무 남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거나 심지어는 마약이라고 불리우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자, 시냅스는 신경 전달을 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곳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관여하고 촉진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시냅스 전달을 억제하는 약물 중에는 뭐 카페인, 아데노신이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죠. 알코올, 술에 들어있죠. 혹은 프로포폴, 요즘 원래 우리 환자들의 어떤 마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포폴인데, 수면 유도나 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남용되는 경우, 시냅스 전달을 촉진하는 물질로서 마약이라고 불리는 코카인이나 혹은 뭐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중독 있죠? 엑스터시 같은 이런 물질들, 대부분은 우리 몸에 건강한 물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어떤 무언가 환상이나 혹은 감정, 중독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약물들이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가깝게 접해 있는 부위를 시은, 니은, 시읍, 그죠? 시냅스라고 불렀죠. 시냅스. 그리고 축삭돌기 말단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작은 주머니, 이것을 시냅스 소포라고 불렀고, 시냅스 소포에서 방출되는 물질로 신경절 이후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분비가 되고요. 시냅스 틈에서 확산되어 가지고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 이것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흥분의 전달의 방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내가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 거꾸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돌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돌기는 축삭돌기 말단한테 무언가 줄 수가 없어요. 받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가지돌기 쪽으로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미노가 여기에서 작용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시냅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 소포가 있는 축삭 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가 없는 가지돌기 쪽으로, 시냅스 이전에서 시냅스 이후로만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좀 강조되어야겠네요. 제가 이따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만 작용하게 돼요. 그럼 내가 시냅스 이전 뉴런에 어떤 자극을 주면 그 흥분은 시냅스 이후 뉴런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시냅스 이후 뉴런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것은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뭐 약물에는 각성을 일으키는 것, 환각을 일으키는 것, 진정을 시켜주는 것 있습니다. 적절한 각성, 적절한 진정은 나에게 건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과도한 각성, 과도한 진정, 환각 효과 이런 것은 여러분들 몸에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약물을 섭취하실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해야 하고, 약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약물이 될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음식물이나 이런 곳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에도 잘못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이해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워크북 17페이지에 펴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흥분의 전달.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과 매우 가깝게 접해 있는데 이것을 시냅스라 부른다. 시냅스. 많이 얘기하고 있죠?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한 종류가 아니고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우리 신경계 단원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으로부터 흥분이 쭉 되다가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소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 저 부분 시냅스 소포에 담겨 있고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는 저 물질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축삭돌기의 중간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흥분은 양쪽으로 다 이동 가능해요. 즉 여기에서 도미노가 쓰러지면 여기도 쓰러지고 여기도 쓰러지고 여기도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다가 만약 자극을 준다면 말이죠. 근데 흥분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것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 전달은 전에서 이후 쪽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시냅스 신경세포체에는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수용체라고 부르죠. 자,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에 작용하게 되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양이온이 들어가죠. 맞는 말이고요. 모든 뉴런에서 활동 전이는 동일한 형태로만 나타난다. 그것은 틀렸고요. 활동 전이 형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더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활동 전이는 일정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뉴런의 종류에 따라서, 뉴런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신경세포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삭돌기 안에 있었죠. 이렇게 날개 쪽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의 주요 내용들만 체크하고요.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 해볼게요.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63페이지에 축삭돌기 말단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고 시냅스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와 수용으로 일어난다.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게 되면 아세틸콜린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수 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뉴런, 이후 뉴런을 자극하게 되면 이후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 활동 전이에 의한 전달, 또 다른 활동 전이에 의한 전도.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64페이지에는 약물은 우리 시냅스에다가 작용을 해서 어떤 것이 잘 분비되게 하기도 하고 잘 흡수되기도 하고 잘 분해돼 버리게 하기도 하고 분해가 잘 안 되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효과, 각성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뭐 진정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좋은데요. 어쨌든 이 약물이 잘못되게 사용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약물로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와 같은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약물이 어떤 효과를 낼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에 이런 약물의 섭취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는 어리니까 커피 마시지 마라 했을 때 뭐야 나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왜 못 먹게 해 이렇게 했는데 그 어른분들도 내가 좀 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섭취를 하도록 제안하신 것 같아요. 부작용을 항상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되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수업 끝나기 한 20분 정도 남았죠? 수업 끝나기 2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동안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도 여러분들 패들렛에다가 보도록 할게요. 패들렛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을 해주셔야 제가 나중에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가지의 조사 주제를 여러분들은 드리겠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한 정보를 그대로 패들렛에다 올리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빈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자료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1번 나와 있는 프로작이라고 하는 물질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항우울제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명한 약물인데요. 프로작의 역사도 있고 그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우울증과 프로작 하나의 재미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그 밑에는 알코올이나 프로포폴이나 코카인이나 니코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안 좋은 물질이 나오네요. 그죠? 니코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흡연,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흡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흡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여마실 수 있는 이 약물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부터 이 6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셔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흥미가 생기는 주제 혹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패들렛에 올리거나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참고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시냅스 전달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작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큰 수준, 우리 몸의 뇌, 척수 이런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래는 이번 주에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실험 하나와 대사성 질환에 대한 발표 수업 하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와서 모의고사도 있죠. 모의고사도 있고 우리 실험도 한번 하고 활동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전면 등교인데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제가 요 형식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수업을 좀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전에 미리미리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예복습을 꼭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보내드린 영상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업 마무리 되었는데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